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개장 전 대피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한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는 한국이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꽤 큰 폭으로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하락을 했는지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마감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올랐다고 하는 거는 헬스케어 정도와 P&G 정도가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서 빅테크와 반도체, 금융에너지, 원자재, 자동차까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우려가 조금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한 주간의 움직임을 놓고 보시면은 빅테크들이 아마존이 거의 4% 가까이 빠졌고, 거의 반도체는 빠그라졌습니다. 거기다가 금융도 많이 떨어졌고, 에너지의 원자재까지 많은 부분이 하락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그 마감의 그 모습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장 마감까지 쭉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이 없는 그러한 좀 하락장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2.25%나 하락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텔이 이번에 UMC 아닌데? 마이크론에서부터 독립했던 그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좀 많이 하락한다라는 이런 시그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좀 간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는 중국과 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이쪽에 대해서 투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점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나스닥 바이오 지수입니다.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델타 변이의 확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다시 한번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미국이 빠지는 이유가 미국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성장률이 7.9%로 전망치가 하회됐다라고 지난주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뭔가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디플레이션과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과, 거기에다가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동남아시아의 성장률을 줄하향한다라고 하면서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가지고 동남아시아 경제가 다시 한번 작년과 같이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남아시아가 전 세계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른 곳으로 또 확산될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가 또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4% 성장률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고, 목표치가 4.2%가 된다라고 했지만, 요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3.5%로 조금 좀 하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좀 공포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조금 밀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현금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쥐고 있으면서 저점을 확인을 한 이후에 더 들어가는 쪽으로, 더 매수하는 쪽으로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단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71.45달러로 0.28% 소폭 하락했는데, 어제 일요일 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매달 40만 배럴씩 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40만 배럴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좀 우리가 감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리터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6,400만 리터 정도 나오더라고요. 6,400만 리터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용량이네요. 자, 이게 매달 증산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 속도와 소비 회복 속도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도 많기 때문에 요 점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가가 이제 증산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솟구치는 이런 게 좀 멈춘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잠잠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고, 나머지 원자재 시장도 놓고 보시면은 백금이 3.2%, 팔라듐이 3.7%, 그다음에는 알루미늄이 마이너스 0.9%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고, 구리 같은 경우에도 0.19%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좀 원자재가 제자리 걸음 혹은 소폭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나마 오른 것이 니켈이나 주석, 그다음에 소맥 같은 경우에 조금 올랐는데, 얘네들은 특징적으로 올랐다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소비 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조금 엿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GDP는 성장을 하고 있다, 판매, 소비는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의 절대적인 수치, 말 그대로 내가 10개를 사던 거를 11개를 샀느냐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는 10개를 사던 거를 9개를 샀다. 말 그대로 절대적인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금액은 증가했지만 물건은 줄어들고 있다. 판매 물건은 줄어들고 있다. 즉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물건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가 100% 유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 둔화의 시그널이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우리가 투자하시면서 조금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예요. 1.3에서 딱 고정을 했습니다. 어떤 변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중국 정부 아니면 일본 정부가 약간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자리 수준의 마감을 보였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달러 지수 선물입니다. 달러 지수는 92.72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와 같은 악재 상황에서는 역시 달러 강세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소폭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게 엔화가 약세예요. 엔화가 약세인 점은 아무래도 그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경제 위기는 작년에 이제 좀 확산이 됐고 그때는 엔화가 강세였지만 지금 회복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경제 회복이 완전히 거의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보다 달러로 많이 좀 투심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1140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원화가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다. 원화는 제자리 혹은 강세인데 엔화가 약세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원화 강세, 엔화 약세로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엔화 약세, 원화 강세가 어떻게 보면 이게 흐름으로 잡히게 되면은 국내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투자를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가 코로나 이후로는 이게 올해 들어가지고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40원 초반대라는 점은 잘 버텨내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사우스코리아 ETF EWI죠. 이게 1%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놓고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국가 ETF가 신흥국 ETF가 다 밀렸거든요. 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신흥국 ETF 매도가 지금 뭐 동남아시아 얘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백신 보급률이 낮은 국가에 대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당분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일본이나 한국 같이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심해지는 나라에 대해서 묻지마 투매 역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투자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외국인들의 매수를 조금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하게 놓고 보시면은 캐나다가 0.98% 빠졌고요. 브라질이 무려 1.18%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0.51% 빠졌지만 포르투갈이 1.58% 빠졌고요. 지금 코로나가 좀 심각하다고 하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0.78%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일본이 0.98%또 빠졌다라는 점까지도 놓고 보시면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요 점에 있어가지고는 한국도 이거는 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지표들의 발표가 있는지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IBM의 실적 발표 정도 예정되어 있고 월요일은 다소 좀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화요일 날에는 오전에 이제 일본의 6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요걸 놓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지금 뭐 조금 경기 침체가 다시 찾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또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도 발표가 되긴 하는데 요 점도 뭔가 중국의 기준금리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점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넷플릭스와 유나이티드 항공, UBS의 실적이 발표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요일 밤에는 뭐 레드북도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뭐 중국에서 요거는 이제 낮이에요. 이제 그 낮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석유 주간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석유 재고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데 8월부터 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요 점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또 수요일 낮에는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요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도고 이제 공작기계 수주도 발표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이 점도 장 막판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미국과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또 수요일 날 발표가 돼요. 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수요일 밤에 코카콜라와 버라이즌, 존슨앤존슨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노바티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 점도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 휴장이에요. 일본이 휴장이고 그다음에는 원유 재고가 발표된다 정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이제 인텔과 AT&T, 블랙스톤과 트위터, 그다음에 아메리칸 항공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 다른 점은 딱히 뭐 볼만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좀 보실 만한 게 캔자스시티 연은에서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가 또 된다는 점 또 따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카고 연에서 국가 활동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점, 그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게 그 목요일 날 밤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요 점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유럽에서 금리 결정과 함께 이게 유럽 중앙은행의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럽 중앙은행의 기자회견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이 지금 계속 이제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이게 유럽에서 계속 돈을 풀겠다라고 하면은 유럽과 미국이 돈 푸는 경쟁을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로화 약세로 갈 것인지, 유로화 약세로 가면은 달러가 좀 더 강세로 갈 텐데, 그 상황에서 원화 환율은 어디로 가는지 꾸준히 추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킴벌리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 아시아 시장이 다 닫혔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닫히고 난 뒤에 독일의 7월 PMI가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것이 발표가 되고, 유럽에서도 발표가 돼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그다음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게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밤에는 또 미국에서도 발표가 됩니다. 7월 지표들, 7월 PMI 지표가 다 발표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IMF 총재 연설도 금요일 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재무장관 회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7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빅테크들의 또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움직임도 한 주 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나스닥의 방향성도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한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좀 고점 논란도 있고, 뭔가 이게 조금은 조정이 올 것이냐, 아니면은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것이냐, 그 좀 중간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는 점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하향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은 주가 흐름에는 좀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미국이 백신을 맞았어도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요거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백신을 빨리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미국에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시장을 부양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없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뭔가 기준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인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돈을 푸는 속도가 미국보다 조금 뒤처졌었고, 그 초기에 뭔가 이게 방역의 초기에 뭔가 이게 금융적인 정책 지원이 조금은 느리면서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이제 경제 규모 자체가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GDP가 2019년 연말 정도 수준으로 복귀가 됐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미 복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특히 자동차 부분에서 아니면 조선 부분에서 GDP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철강 쪽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계속 다 찍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한국은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회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이라는 요 타이틀이 가장 큰 약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한국이 글로벌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여전히 자산 시장에서는 신흥국 취급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신흥국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이 점이 지금 이제 이번 주를 관통하는 한국의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한국에서 금리 인상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그 증권사 19곳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거기다 6곳은 8월 인상을 전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대출해서 사용하는 비용의 가장 최소한의 단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이 은행에다가 기준금리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이고, 단기로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대출로 땡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놓고 보면은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가장 베이스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을 빌릴 때 당시의 금리로 고정돼서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고정금리 제도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제도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뭐 제로금리일 때 1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1억에 대한 이자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투나 가계부채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못 올린다라는 이런 얘기도 항상 듣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4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이런 소식은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은 이게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더 땡겨야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의 부담이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같은 경우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혹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소득이 없으면은 있는 자산을 처분하고 물건을 이렇게 판다던가 아니면 재무 건전성이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재무 건전성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일반 채무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되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서민층을 직접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직접 지원한 돈에 대해서 기업으로부터 환수하는 요런 정책이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인 실험 혹은 팔리시 믹스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정책의 이런 뭐 금리를 올리는 대신에 뭐 어떤 지원을 늘린다, 요런 것들이 이제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 정부로부터 9천만 유로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2차 전지 공장을 건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이러면서 미국에도 건설하고 있고, 또 유럽도 헝가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헝가리에 우리나라가 진출하는 이유 자체가 법인 세율이 9%인가 8%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다 뭐 지원을 더 받으면은 추가로 또 법인 세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세율이 낮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뭔가 그 조건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운송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인건비가 뭐 조금 뭐 더 들더라도, 뭐 이런 물자를 이렇게 운반하는 운송비가 많이 들더라도 헝가리에 짓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금 때문일 수 있는 것인데, 요게 지금 글로벌 최저 법인 세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최저 법인 세율이 15% 통일이 될 것이다. 이거는 EU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굳이 헝가리로 진출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어요. 독일에다가 직접 짓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뭐 공장 바로 옆에 짓는 게 가장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요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헝가리 자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금 정책을 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한국의 2차 전지 사업이 조금 전 세계에서 땡겨가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사업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 정부들이 이쪽으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게 반도체가 2.5% 정도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SOX 그 지수 자체가 나스닥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근데 LIT라고 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그 ETF가 3.2%나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살짝 이렇게 좀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투심을 조금은 뭐 미국과 우리나라 같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할 때 이렇게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들, 단기에 많이 오른 섹터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서, 저런 소식이 나왔으니까 SK이노베이션 혹은 SK이노베이션 밴더들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배팅을 했다가 혹시나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때리는 것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조금 유의하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어느 점에도 들어가도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다만 단기로 보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발사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요건 조금 좋아 보이는 소식이에요. 국내 항공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재 산업이 되게 우수하다라는 점과,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이런 게 뭐 2차 전지나 이런 소재 산업이 되게 우수하죠. 일본 바로 옆에 일본이라는 국가도 있고, 거기다가 첨단 제조 기술이나 이런 관리 기술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따라오기 힘들 만큼 장인 정신이 투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페이스X라는 민간 우주 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여기 있는 나사를 대신해서 우주에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를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과 계약을 했다라는 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가 도쿄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전 종목에 대해서 생중계를 할 것이다라는 건데, 요거는 뭐 아프리카 TV의 목적에 부합하는 소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누구나 이런 방송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중계권을 따오면은 이것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서로 소통을 하는 이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아주 좋은 행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지난번에 한동안 8만 원 고점이 있었었죠. 이 8만 원 고점이 월드컵 때 찍었던 거고 2020년 11월, 12월이 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 2, 3년 내에 고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올림픽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작년 11월 달쯤에 6만 원을 뚫고 7만 원을 찍고 난데 지금 11, 12만 원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한 7, 80%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요럴 때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보니까 요런 소식이 혹시나 이제 차익 실현에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자, 다음으로는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이 합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세포 치료제에 대해 가지고 이게 규모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합병 비율은 1대 0.4입니다. 녹십자 랩셀이 흡수 합병한다라는 건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500억 원과 5,500원이에요. 5,500억 원이거든요. 계산을 한번 때려보니까 녹십자 셀이 조금 비싼 상황이더라. 그러니까 녹십자 랩셀이 뭔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녹십자 랩셀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녹십자 랩셀이 제자리에 있고 녹십자 셀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요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고 향후에 뭐 NK 세포라든지 아니면 세포 치료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파이프라인이나 연구 인력 같은 게 글로벌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많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혹은 바이오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조금 판단을 냉정하게 하셔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쪽에 유동성은 몰려 들어가겠지만 이 유동성에서 내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반드시 손절도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요일자 주요 공시입니다. 상신 EDP가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1,300만 주 정도가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3만 주를 소각한다라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니까 1.7%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2차전지 기업이긴 한데 차량용 2차전지를 만드는 곳이 아니고 뭐 휴대폰이나 전동공구, 노트북에 들어가는 2차전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차량용도 만들긴 하지만 10% 내외 정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자동차 차량용 2차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용 2차전지로 생각하고 혹시나 투자하실까봐 요 점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게 뭐 또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1.7%만큼 주가가 오른다는 거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좀 살짝 단기적으로 뭔가 갭 상승 이후에 조금 갭을 메꾸는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태피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미국 시장의 금요일 하락이 저는 조금 무서웠어요. 반등 없이 끝나버렸다라는 점이 지난 한 6개월 거의 뭐 2021년 들어가지고 저렇게 뭐 0.5% 1% 가까이 빠지는 날에는 보통은 장 마감 때 그나마 좀 각도를 세우기 위한 이런 좀 이게 바닥 매수,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뚫고 내려갈 만큼 좀 많은 매도가 있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요 점도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EWR ETF가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대량 매도가 거의 미국 장중에서 1% 가까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시면은 뭐 한국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았지만 금요일 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쭉 팔았다라는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신흥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투심이 약간 약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렇다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국 역시도 코로나 확산세가 상당히 심각하고 연일 이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신규 확진자가 점점 이제 맥스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우리가 조금 시장 분위기를 어둡게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며칠간이든 아니면은 뭐 당분간이든 간에 시장 분위기가 어두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만 내가 이제 투자하는 기업이 정말로 이게 뭐 단기간에 혹은 올해 연말까지의 목표 주가와 뭔가 이게 수정되는 전략 수정이 필요한 기업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뭐 익절을 해서 탈출한다든지 적당히 조금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개인 투자자 형님들이 외국인이 팔든 말든 나는 살 거야라고 해버리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꾸준히 밀리고 있는 것도 아무래도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좀 봤더니 3200 초반대 정도까지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찍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3200 초반대까지도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여기 내려가더라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1030 정도까지는 또 충분히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비중은 항상 현금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30%에서 40%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다음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이제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한 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실적 발표 일정이나 IMF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 다음에 IMF에서 혹시나 이번에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또 조정을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에도 웃으며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버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매우 덥다고 하니까 더운 거 조심하시고요. 더위 테마주도 한번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녁에 뵐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